만약 누군가 제게 시간을 되돌릴 기회를 준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남자의 집에 초대받았던 그 주말로 돌아가 제 자신에게 소리칠 겁니다. 절대 가지 말라고. 그 문을 여는 순간 내 인생의 평화는 끝장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제 앞에 펼쳐질 기막힌 현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외국계 금융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41살 차수연입니다. 제 삶은 늘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냉정한 판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을 떠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확인하고 밤늦게 퇴근해서는 다음 날의 전략을 짜며 잠드는 그런 빡빡한 일상이었죠. 연애나 결혼은 제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었습니다. 제 능력으로 일군 커리어와 자산이 그 어떤 남자보다 든든한 버팀목이라 믿었으니까요. 그것 덕분에 저는 결혼 생각도 하지 않고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았는데 같이 있던 동료와 친구 지인들이 하나하나 임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면서 새삼 회의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젊을 적에는 제 커리어를 중요시 여기고 제 스스로의 인생에 중점을 두는 싱글 생활이 멋있어 보여 결혼 생각은 저만치 달아났는데 분위기에 휩쓸린 건지 하나하나 결혼식장을 찾아갈 때마다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외로움과 제 2세를 보며 핏줄의 정을 느껴보는 삶을 가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로 인해서 시집갈까봐 걱정이셔서 명절이나 이럴 때 잔소리를 퍼부으셨는데 제가 조금씩 결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옳다쿠나 하며 제게 남자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볼 때마다 자꾸만 어긋나게 되었고 나이가 든 만큼 눈이 높아져 웬만한 사람에게 저를 맡기기 싫더라고요. 너 눈 좀 낮춰라. 네가 무슨 이팔 청춘 꽃띠인 줄 알아? 그저 남자란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능력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야. 그래도 한평생 얼굴 보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 사람 애도 낳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조건으로만 만나서 결혼해. 최소한 애정이 있어야지. 이제 와서 사랑이며 애정 타령하는 제가 한심해 보인다는 듯 엄마는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시집 가기는 글렀다며 제게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걸로 엄마와 대판 싸우며 왔습니다. 여자 능력도 좋고 나름 내 자신에게 가꾸었다고 하지만 나이는 여자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나 봅니다.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도 영 괜찮은 사람은 보이질 않았고 저는 짧은 시간 동안 20번 넘게 선을 보며 점점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굳혀가고 있었지요. 그런 제게 김윤형이라는 남자가 나타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맞선도 골치 아프기도 했고 경무에 시달리다 머리도 식힐 겸 가입했던 독서토론 동호회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보다 5살이나 어리고 중견에 다닌다는 그 사람은 차분한 말투와 깊이 있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저는 제 일을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그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게 자주 이런 칭찬을 하고는 했습니다. 수연 씨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가장 멋져요. 그 남자의 다정한 한마디가 일에 치여 건조해진 제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사람과 인연이 되면서 모든 맞선 보는 것을 멈추었고 우리의 연애는 1년 동안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는 늘 저를 배려했고 자수성가하신 부모님 밑에서 외동딸로 자란 제 환경을 부러워하면서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면 부모님이 함께 사시는 50평대 아파트를 둘러보며 수연 씨 부모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언젠가 제 가족과 이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며 순수한 동경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건실한 청년의 건강한 야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모든 것을 탐하는 교활한 욕망의 시작이었다는 건 아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나이가 있다 보니 만나면서 결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제 나이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윤영 씨를 몇 번 만나보시더니 사람이 참 반듯하고 예의 바르구나 라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제 인생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윤영 씨가 자신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저를 소개하고 싶다며 집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백화점에 들러 예비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는 브랜드의 스카프와 고급 과일, 바구니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꽤 긴장되더군요. 약속 당일 저는 가장 아끼는 하얀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서울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할수록 익숙한 풍경은 사라지고 낯선 골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와 함께 멈춰선 곳은 낡고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다세대 빌라 앞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창문마다 덕지덕지 붙은 방범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영 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해서 내리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기 반지하야. 부모님이 워낙 검소하셔서 이해해줘. 그 사람의 말에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번듯한 오피스텔에 살며 외제차를 몰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지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으로 향하는 축축한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구두굽 소리가 어둡고 차가운 공간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녹슨 철문 앞에 섰을 때 윤영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 최악의 연극 무대로 한 발짝 들어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훅 끼쳐오는 냄새에 저도 모르게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반지하 특유의 눅눅한 냄새와 오래된 음식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현관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좁은 공간에는 신발들이 아무렇게나 벗어져 널브러져 있었고 그 위로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상자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신고 온 하얀 구두를 어디에 벗어 두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는 사이 안쪽에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마머리를 대충 틀어 올리고 몸에 딱 붙는 낡은 티셔츠를 입은 윤영 씨의 어머니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내렸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 값을 매기는 듯한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죠. 제 손에 들린 과일 바구니와 쇼핑백을 보더니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그냥 오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손은 재빨리 제가 들고 있던 것들을 받아채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로 저를 안내했는데 거실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장판이 깔린 공간 중앙에는 흠집투성이인 교자상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언제 찍었는지 모를 흑백 가족 사진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소파는커녕 흔한 방석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자 예비 시어머니는 교자상 한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방 안쪽에서 윤영 씨보다 6살 어리다는 여동생 김윤지가 나왔습니다. 짧은 반바지에 민소매 차림인 그녀 역시 저를 보자마자 예비 시어머니와 똑같은 눈빛으로 훑어보더군요. 아무런 인사도 없이 제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영 씨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으며 멋쩍게 웃더라고요. 우리 엄마랑 동생이 낯을 좀 가려서 그래.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아, 그럴 수 있지. 처음 뵀으니.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40살 넘게 산 인생의 경험이 누구보다 많았던 저는 그건 낯가림과는 다른 종류의 무례함이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사온 과일 바구니를 부엌으로 가져가 포장을 북북 찢더니 과일 몇 개를 꺼내와 교자상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앞에 앉아 본격적인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42이라고 했나? 우리 윤영이보다 5살이나 많네? 하는 일은 뭐랬지? 금융? 그거 돈은 좀 벌어? 마치 면접관처럼 쏟아지는 질문들에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외국계이고 연봉 수준이 꽤 높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자 예비 시어머니와 김윤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짧게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잠시 후 저는 화장을 고치고 싶어서 핸드백을 무릎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항상 가방을 잠글 때 중앙의 지퍼를 끝까지 닫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지퍼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까 차에서 내릴 때 열렸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가방 안을 살폈습니다. 파우치를 꺼내 열었는데 그 안에 있어야 할 립스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큰맘 먹고 산 샤넬의 신상 립스틱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화장하면서 분명히 챙겼고 윤영 씨 차 안에서도 한번 발랐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가방 안을 몇 번이나 뒤졌지만 립스틱은 없었습니다. 차에 떨어뜨렸을 거라고 생각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어머, 고기 사올 줄 알고 상차릴 준비 다 했는데 고기도 안 사왔어? 그리고 밥 먹는데 하필이면 제일 불편한 하얀 치마를 입고 왔네? 죄송합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왜 죄송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분위기에서는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윤영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윤영아, 얼른 앞 정육점 가서 고기 좀 사와. 손님 왔는데 고기는 구워 먹어야지. 알았어. 금방 다녀올게. 윤영 씨는 제게 눈을 찡긋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불편한 나머지 저도 따라 나서려고 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세아가는 앉아 있어. 윤지랑 얘기나 좀 나누고. 윤영 씨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 낯선 공간에 저를 경계하는 두 여자와 단둘이 남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윤지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하신다며? 집은 꽤 크다고 하던데 그거 자가고? 네.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규모, 저희 집 평수,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까지 저는 점점 불쾌해졌지만 결혼을 앞둔 자리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성의껏 대답했습니다. 제 대답이 이어질수록 두 사람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가방이 놓여있던 자리를 무심코 보았습니다. 제가 잠시 부엌 쪽을 보는 사이 김윤지의 손이 제 가방 근처를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심장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윤영 씨가 정육점에서 안창살을 사들고 돌아왔지요. 엄마 나왔어.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일부러 돌아서 동네에서 유명한 정육점에서 사왔어. 아유, 참 아들 녀석 장가 가면 쓸모없다더니 세아가한테 너무 잘하네. 내 아들이지만 아주 부럽다 얘.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마디를 하고서 집안은 금세 분주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교자상 위에 신문지를 넓게 펼치고 휴대용 가스버너를 올렸습니다. 저는 하얀 원피스에 양념이라도 튈까 싶어 최대한 몸을 뒤로 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고기가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며 익는 동안에도 예비 시어머니의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을 하신다고? 아이고, 외동딸로 곱게 자란 것 같은데 집안일 같은 건 영 못하겠구나. 그 말에는 위로가 아닌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기만 뒤집는 윤영 씨의 옆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불편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은 건지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식사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저는 옷의 냄새가 벨까, 음식이 튈까 신경 쓰느라 고기를 몇 점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김윤지가 상추에 싼 고기를 들고 이리저리 흔들며 낄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란 듯이 손을 휘젓는 순간 쌈장을 듬뿍 찍은 고기 한 점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와 정확히 제 원피스 가슴팍에 떨어졌습니다. 갈색 쌈장 자국이 하얀 옷 위로 선명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김윤지는 전혀 미안하지 않는 표정으로 사과를 했지요. 어머,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괜찮아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얼룩을 닦아낼 휴지를 찾는 동안 예비 시어머니가 제 표정을 응시하고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무한하게 쳐다봐? 성격이 원래 그렇게 예민해? 그 말에 김윤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습니다. 원래 여자가 나이가 들면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이 쉽게 난다던데 언니도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오빠가 싫어할 텐데? 그 순간 저는 이 모녀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저를 며느리감, 올케로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이리저리 재보고 흠집 내려는 것뿐이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식사가 겨우 끝났습니다. 저는 이 지옥 같은 공간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수박 한 통과 복숭아 몇 개를 들고 나오더니 제 앞에 과도 하나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어디 우리 세아가 과일 깎는 솜씨 좀 볼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고 부모님은 제게 공부와 일에만 집중하라고 하셨기에 솔직히 과일을 예쁘게 깎아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예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나이 41 먹도록 과일 하나 제대로 못 깎아?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구먼. 뭐 괜찮아. 이제부터 이 시어미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주면 되지. 부모님을 욕먹이면서 또다시 들먹이는 그 말에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영 씨가 제 표정을 살피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수연이한테 그만 좀 해. 내가 깎으면 되잖아. 요새 남자 여자 집안일 가리지 않고 해. 라며 나섰지만 이미 뱉어진 말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가슴에 박힌 후였습니다.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슬슬 일어날 채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던 김윤지의 짧은 반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은색 케이스에 금장 로고가 박힌 아주 익숙한 물건이었습니다. 제 립스틱이었습니다. 순간 집안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윤영 씨, 예비 시어머니의 시선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 립스틱으로 향했습니다. 김윤지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것을 재빨리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지듯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거 언니 거 아니에요? 아까 방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내가 주워뒀는데 물건 좀 잘 챙기지 그래요. 그 뻔뻔함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주면서 도리어 저를 나무라는 그 태도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윤영 씨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저와 제 동생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영 씨는 제 눈치를 살피며 계속해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겪었던 무례한 언사와 모욕감, 그리고 명백한 도둑질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동생이 원래 격식이 좀 없어. 아기는 없었을 거야. 윤영 씨에게는 그래도 그들이 가족이었기에 편들며 변호했지만 제 귀에는 불쾌감으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라고 하던데 아무리 윤영 씨가 좋아도 그 집안 식구들을 보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부모님께 폐를 끼칠 수 있으니 내 선에서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밤새 고민하다 윤영 씨에게 단호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요.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자마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를 붙잡으려는 윤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 지독한 연극의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일막이 끝났을 뿐이라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파혼을 통보한 다음 날부터 제 휴대폰은 잠잠할 틈이 없었습니다. 윤영 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장문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자기 가족들 대신 사과한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하루 동안 겪은 일만으로도 그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윤영 씨 역시 제가 알던 모습과는 다른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회사로 퇴근할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세아가, 나다. 통화 괜찮니?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예상과는 달리 아주 차분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내가 너무 심했다. 늙은이가 주책 없이. 네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생각하니 며칠 밤을 잠을 설쳤어. 내가 딸처럼 대하고 싶은 마음에 말이 좀 거칠게 나갔나 보다. 정말 미안하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그 여자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악을 쓰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후회하는 사람처럼 조용히 울더군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표현 방식이 서툴렀던 것뿐일까.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까지 먼저 사과하는데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김윤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그날 봤던 앳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니 여전히 한숨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언니, 저 윤지예요.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오빠 여자친구들한테 짓궂게 굴어서 오빠 속을 좀 많이 썩였어요. 언니가 너무 예쁘고 좋아 보여서 저도 모르게 셈이 났나 봐요. 립스틱 일도 정말 죄송해요. 언니 가방이 열려있길래 떨어질까봐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깜빡했어요. 정말이에요. 언니랑 친자매처럼 잘 지내고 싶어요. 제발 저희 오빠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짜인 사과문 같아서 오히려 의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하는 자기검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윤영 씨는 계속해서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와 저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된 그는 제 손을 붙잡고 빌더라고요.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우리 가족 문제 내가 다 책임지고 해결할게. 제발 나 버리지 마, 수연아. 그렇게 저를 붙들고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들의 집요한 사과와 설득은 거의 일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만 그들의 목소리와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결국 저는 지쳐갔습니다. 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려면 이것보다 더한 감정 소모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차라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깊이 한숨을 쉬며 윤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해.
그리고 양가 어른들 모시고 정식으로 상견례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 자리에서 오늘처럼 행동하시면 그땐 정말 끝이야. 제 말을 들은 윤영 씨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며 저는 이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것이라는 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까 고민했지만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남자친구 가족분들이 조금 소탈하신 편이라고만 둘러댔죠.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 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예비 시어머니와 김윤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용실에서 한껏 멋을 낸 머리에 어디서 빌려 입은 듯한 단정한 투피스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 두 분이 들어서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인물이 정말 훤하십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살가운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말에 맞장구를 쳤고 김윤지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제 가방에 시선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언니, 오늘 너무 예쁘다. 이 가방 어디서 샀어요? 이거 신상명품 맞죠? 그렇게 제 곁에 딱 붙어 친한 척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완벽한 연기에 저는 잠시나마 정말로 내가 오해했던 걸까 하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는 조금도 불편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화기애애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식사가 끝날 무렵 예비 시어머니는 느닷없이 저희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척이나 당황해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굽히지 않았지요. 이제 저희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서로 힘들면 돕고 부족한 건 채워주면서 그렇게 살아요, 사돈어른. 아,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른의 오가는 덕담이라고만 생각했죠. 상견례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믿었습니다. 윤영 씨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상하게 저를 챙겼고 예비 시어머니와 김윤지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제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걸어 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아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요새 직장인들이 워낙 바빠서 이제 한 식구가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많이 걱정이 되는구나. 다정한 안부를 물었고 김윤지는 SNS 친구를 맺자며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가 진심이라고 제가 사람을 너무 나쁘게만 봤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죠. 그건 진심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윤영 씨가 살던 오피스텔 보증금과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치니 1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 상황을 아시고는 저를 불러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 돈으로 어디 제대로 된 집 구하겠니? 아빠가 좀 보태줄 테니 이참에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라. 아니에요, 아빠. 신혼부터 부모님께 신세 주고 싶지 않아요. 저희끼리 알아서 해결할게요. 저는 결혼 시작부터 아버지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세로 시작하자고 윤영 씨와 이야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문제의 전화는 바로 그 주 주말에 걸려왔습니다. 윤영 씨와 함께 신혼집으로 볼만한 빌라 몇 군데를 둘러보고 온 날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어머님이라는 이름을 보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아가, 통화 괜찮니? 집은 좀 알아봤어?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보고 온 집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군요. 이윽고 들려온 그녀의 말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굳이 전세를 구하려고 해?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되묻자 그 여자는 마치 당연한 것을 묻는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집 말이다. 아주 대골만나다며. 당연히 거기 들어가서 살 줄 알았는데?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분가해서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는 왜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그 여자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 사돈어른 내외 넓은 집에 계시는 것도 쓸쓸하실 테고 이참에 두 분 좁은 집으로 옮기시고 너희가 들어가 살면 집 문제도 해결되고 얼마나 좋니? 안 그러니? 저는 참으로 기가 막힌 와중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최대한 정중하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말씀이시지만 저희는 독립해서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께서도 그걸 원하실 거고요. 그러자 그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고집은 다 너희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지. 그 여자는 잠시 뜸을 들인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면 우리 윤영이 오피스텔 보증금은 당장 쓸 일이 없는 돈이 되잖니? 안 그래도 우리가 요즘 좀 급하게 돈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 돈 우리가 좀 쓰면 안 될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의 신혼집 자금이 될 돈을 그것도 며느리 될 사람에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빌려달라가 아니라 좀 쓰면 안 될까라는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말하는 그 태도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는 사이 그녀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니면 정 너희가 따로 살고 싶으면 우리가 너희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좀 신세지면 어떨까 싶어서. 네?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신다고요? 그래, 사돈어른 두 분만 계셔서 척척하실 텐데 우리가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집안 살림도 봐드리면 얼마나 좋니?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공간과 삶을 침범하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통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황해서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보았던 상냥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이것을 위한 밑밥이었던 겁니다. 서로 힘들면 돕고 살자던 그녀의 말은 너희의 것을 내놓아 우리를 도우라는 뜻이었던 거죠. 저는 곧바로 윤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통화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그만은 제정신이길 어머니를 말려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대답은 저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좀 현실적이잖아. 너무 나쁘게만 됐지 마, 수연아. 어떻게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 사람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윤영 씨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되물었지만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예비 시어머니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그 가족 모두가 처음부터 제 배경과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이 결혼을 계획했다는 것을요. 상견례는 가면무도회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면을 벗고 본격적으로 탐욕의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봐, 수연아. 부모님 계시는 넓은 집에 우리가 들어가 살면 집값 긋고 생활비 아끼고 얼마나 효율적이야. 그리고 남는 우리 보증금으로 엄마 소원인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드리면 효도도 하는 거고, 이게 다 우리 잘 살자고 하는 얘기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한 짜증이 섞여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지적이고 합리적이었던 김윤영이라는 남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고 제가 그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았던 걸까요? 저는 더 이상 그와 통화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자 이번에는 김윤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언니 생각해서 그런 건데 너무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다 한 가족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사불란하게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윤영 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니 해결할 수는 있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영 씨가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그의 얼굴을 보니 차라리 직접 만나서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집 근처 카페로 불렀습니다. 마주 앉은 윤영 씨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어젯밤은 자기가 말이 심했다며 사과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설득하기 위해 온 것이었죠. 수연아, 우리 엄마가 좀 급하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 계획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우리가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면서 잘 모시고 엄마랑 윤지는 보증금으로 반지하 탈출해서 작은 장사라도 시작하고 그럼 다들 행복해지는 거잖아.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 생각은? 내 의견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부모님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돈은 우리 미래를 위해 써야지. 왜 윤영 씨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하는 건데? 제 말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잡고 있던 제 손을 놓고 테이블 위에 팔짱을 꼈습니다. 너 정말 이기적이다. 상견례 때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한 가족이니 서로 도우며 살자고 하셨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 우리 나누는 거야? 불쌍한 우리 엄마랑 동생은 반지하에서 썩어 문드러져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 사람의 입에서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와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당연히 제가 해결해 줘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 재산과 배경이 곧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예비 시어머니와 김윤지가 들어왔습니다. 윤영 씨가 미리 연락해둔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예비 시어머니는 작정한 듯 결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세아가, 내가 밤새 생각해봤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그 여자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부동산 전단지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강남의 한 상가 건물 매물이었습니다. 자, 이걸 봐. 너희 부모님 집 팔면 한 50억은 나오겠지? 거기에 우리 반지하 보증금이랑 윤영이 오피스텔 보증금 합치고 네가 모아둔 적금까지 다 합치면 대출 조금만 받아서 이 건물 살 수 있겠더라고. 저는 제 귀로 듣고 있는 말이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층은 세를 줘서 월세 받고 2층에는 우리 식구가 살고 3층은 너희 신혼집으로 꾸미고 4층은 사돈어른 내외 쓰시면 되겠네. 어때? 우리 다 같이 한 건물에 모여 살면서 진짜 한 가족처럼 지내는 거야. 이게 바로 내 꿈이었어. 건물주가 돼서 온 가족이 오순도순 사는 거. 그 여자는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설명하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옆에서 김윤지는 덩달아 자기 엄마의 말에 맞장구를 쳤지요. 언니, 그럼 나 언니 옷이랑 명품 가방 맨날 빌릴 수 있겠다. 철없이 웃고 있는 그 신나는 모녀들의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저와 제 부모님의 재산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완벽한 호구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혀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지만 곧 참을 수 없는 웃음이 되어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웃음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지자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정신 나갔어? 저는 웃음을 멈추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과 어리석음이 너무나 우스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시도이시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 뭐가 안 돼? 내가 너한테 집을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아들 보증금 내가 좀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너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겠어. 저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속셈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윤영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윤영 씨, 이번에는 진짜 우리 결혼 못할 것 같다. 역시나 그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영 씨, 우리 문제는 윤영 씨 가족의 문제가 아니야. 윤영 씨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문제지. 그런데 지금 윤영 씨는 내 미래보다 윤영 씨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관심 있는 것 같아. 그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윤영 씨, 욕심은 적당히 부려야 탈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라며 소리쳤지만 저는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윤영 씨가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 팔을 붙잡고 갖은 저자세로 애원하더라고요. 수연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저는 그 남자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졌기에 미련 없이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그 말 안 믿어, 윤영 씨. 나는 아무리 당신이 애원해도 절대로 당신이랑 결혼하지 않아. 당신 진심을 알아버렸으니까. 하지만 제 말이 그 사람을 자극했던지 곧이어 튀어나온 적반하장에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상처가 되었던 말은 바로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기가 막히네 정말. 능력 있고 돈 있어서 좀 오냐오냐 맞춰줬더니만 막말로 나랑 헤어지면 너 같은 노처녀 누가 쳐다봐 주기나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1년간 그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과 감정이 한꺼번에 제가 되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이나 분노보다는 차라리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남자의 밑바닥이 바로 여기였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윤영 씨, 나는 돈이라도 있지만 넌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저런 엄마의 도둑질하는 동생까지 있는데 과연 누가 쳐다봐 주기나 할까? 아들 총각 귀신 만들기 싫으시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의 재산 넘보지 마세요, 어머님.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뺨이라도 때릴 기세로 달려들었지만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3분 커피값입니다. 제 인생에서 영원히 깨끗하게 나가주세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무어라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번호를 모두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지독했던 오답 노트를 제 손으로 직접 찢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고 그의 가족과 관련된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회사에도 당분간 휴가를 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그들의 가면 속에 속아 넘어갔는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낸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분통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더니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네가 힘들었겠다. 하지만 잘했다.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욕심에 휘둘리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에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물론 후폭풍은 있었습니다. 윤형 씨는 며칠 동안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와 저를 기다렸고 제가 만나주지 않자 제 아버지 회사까지 찾아가는 무례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경비원들을 시켜 그를 내쫓으셨고 다시 한번 찾아오면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고 단호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로 복귀했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잠잠해지나 싶었건만 저는 독서 동호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생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윤형 씨가 동호회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느니, 남자 집안 배경만 보고 결혼하려 했다느니 온갖 거짓말로 저를 매도하고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모욕과 상처를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차분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김윤지가 제 립스틱을 훔쳤던 그날의 기억까지 이제는 제가 방역할 차례였습니다. 김윤영 씨가 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똑같이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제 삶을 살아야 하나. 하지만 그들이 제게 남긴 상처와 모욕감을 생각하면 이대로 넘어가는 것은 제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다만 그들처럼 비겁하고 지저분한 방식이 아닌 가장 확실하고 품위 있는 방법으로 말이죠. 저는 먼저 독서 동호회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고 제가 겪은 일을 어렴풋이 알고 있던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반지하 집에서의 첫 만남, 예비 시어머니와 김윤지의 무례한 언행, 사라졌던 립스틱, 그리고 강남 건물주가 되려 했던 그들의 황당한 계획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동생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동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김윤영 씨는 여러 사람 앞에서 저를 탓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직전까지 갔는데 여자가 갑자기 변심해서 파혼당했다. 알고 보니 우리 집이 잘 살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런 거였다는 식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저를 욕하며 웅성거릴 때쯤 제 이야기를 들었던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김윤영 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윤영 씨, 혹시 여동생분이 수연 언니 명품 립스틱 훔쳤던 건 왜 얘기 안 하세요? 그 한마디에 모임 장소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김윤영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고 동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 언니 부모님 집 팔아서 다 같이 건물 사서 살자고 제안한 건요? 그것도 언니가 먼저 제안한 건가요? 왜 윤영 씨 어머니는 윤영 씨 오피스텔 보증금을 신혼집에 안 보태고 자기가 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혼할 때 오로지 수연 언니 덕만 보려고 한 거예요? 동생의 폭로는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도 그대로 공유되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저를 욕하던 사람들은 이제 김윤영 씨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그날 밤 동호회에서 강제 탈퇴당했습니다. 업계가 좁은 탓에 그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고 그의 사회적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우연히 김윤영 씨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허영심 가득했던 이전의 게시물들은 모두 사라지고 인생 역전, 대박 신화 같은 문구와 함께 출처를 알 수 없는 코인 투자 그래프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호회의 다른 지인을 통해 그 가족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아들의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내고 여기저기서 돈까지 빌려 김윤지의 지인이 추천했다는 불법 다단계 코인에 전부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살고 있던 반에서도 쫓겨나 온 가족이 빚더미에 앉아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든 감정은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에 가까웠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꿈꾸던 그들의 말로가 결국 파멸이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핥히고 지나갔던 태풍이 잠잠해질 무렵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마치 운명처럼 제 인생의 진짜 정답과 마주하게 됩니다. 파리의 한 미술관에서 저는 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의 아들인 강태욱이라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건축가였는데 저희는 예술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제 인생 두 번째 막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행복한 신호탄이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후 강태욱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김윤영 씨와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배경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일에 대한 열정과 가치관,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죠. 한 번은 제가 과거의 아픈 연애 경험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그는 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수연 씨의 가장 큰 가치는 부모님의 재산이나 그럴듯한 직업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건 바로 그런 차수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은 화창한 봄날에 열렸습니다. 신혼집은 건축가인 그가 직접 설계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손을 맞잡은 그의 눈에는 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에 가장 끔찍했던 오답 노트가 있었기에 비로소 이 완벽한 정답을 만날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다가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수연아, 아까 시작하기 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친구의 말에 따르면 띵홀 입구에서 웬 남자가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저희 결혼식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하객이냐고 묻자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길래 친구가 다가가 누구를 찾아오셨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친구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훔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지만 저는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김윤영 씨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이 후회였든 아니면 여전한 질투와 시기였든 이제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 인생에서 완벽한 타인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때로는 지독하게 쓴 오답노트를 마주할 때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오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면 결국에는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가장 찬란하고 행복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정답으로 가득 찬 새로운 페이지들을 써내려 갈 겁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지금 인생의 오답노트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